비가 내렸다. 서울 한강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37층 테라스에서 한 남자가 난간 너머로 떨어졌다. 아니, 정확히는 떨어진 것이 아니라 던져진 것이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2명뿐이었다. 한 명은 죽은 자였고 다른 한 명은 살인자였다. 경비원 오창섭이 새벽 2시에 순찰을 돌다 발견한 것은 37층 테라스 바로 아래 조경용 소나무 화단에 반쯤 걸쳐 있는 시신이었다. 우리비전그룹 회장 우재성, 향년 61, 서울 최고의 재벌 중 한 명이자 문화재 수집계에서는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던 인물이었다. 경찰은 처음에 단순 추락사로 처리하려 했다. 새벽에 혼자 술을 마시다 난간에서 발을 헛디뎠다는 가설이었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 감식팀이 현장에 도착해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난간 안쪽 대리석 바닥에 우재성의 발자국이 단 2걸음밖에 찍히지 않았던 것이다. 난간 쪽으로 걸어가다 발을 헛디뎠다면 최소 4-5걸음은 나와야 했다. 누군가가 그를 들어서 던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비가 내리기 전에 이미 아파트를 빠져나간 뒤였다. 마포구 합정동 골목 어귀에 서면 50층짜리 유리 오피스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유리 외벽에 반사되어 도로 위에 눈부신 빛 조각을 뿌렸다. 강혁이 책상 앞에 앉아 커피잔을 들었다. 강혁은 41살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을 일하고 사직서를 낸 것이 3년 전이었다. 강혁은 현장에 들어서면 3가지를 먼저 봤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강력계 형사 시절부터 몸에 밴 버릇이었다. 그 3가지만 제대로 보면 사건의 70%는 이미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해나가 출근했다. 36살의 이해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에서 일한 분석화학 전문가였다. 이해나가 태블릿 2개와 커피 2잔을 들고 책상 쪽으로 걸어왔다. 탐정님, 오늘 오전 10시에 우비전그룹 의뢰가 들어올 겁니다. 어젯밤 11시에 비서실장 이름으로 예약 문의가 왔고 세종이 자동 수락해뒀습니다. 강혁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세종은 이미 거실 쪽 모니터를 켜고 우비전그룹 관련 데이터를 정렬하기 시작했다. 우재성 회장 건이겠군.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예리하게 좁아졌다. 경찰은 추락사로 잠정 처리하려 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현장 사진 3장을 세종이 이미 분석했습니다. 발자국 배치와 난간의 손자국 각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강혁이 일어나 창 쪽으로 걸어갔다. 합정동 골목과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우재성이 가지고 있던 게 먼지가 먼저야. 그 점도 세종이 정리했습니다. 이해나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다. 우재성 회장은 최근 10년 동안 한국 근현대사 관련 비밀 문서를 대거 수집해왔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자금 운용 장부, 6.5 전쟁 당시 남북 협상 밀서 사본,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1980년대 군부 실세들의 비자금 조성 루트가 상세히 기록된 청남 문서라는 것을 입수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아니었지만 문화재 브로커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청남 문서. 강혁이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다. 청남 문서가 뭔지 구체적으로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그 문서가 공개되면 현재 살아있는 몇몇 정재계 인사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소문은 확인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문이 열렸다. 실험실 쪽에서 송태풍 박사가 화이트보드 마커를 들고 나왔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45살의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였다. 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현장 감식부터 비약 분석, 암호 해독까지 전부 담당했다. 그 뒤를 나정희가 노트를 펼쳐들고 따라왔다. 30살의 나정희는 탐정사무소에서 가장 꼼꼼한 기록자였다. 우재성 회장 시신 공식 부검 결과가 방금 나왔습니다. 송태풍이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었다. 사망 시각은 어젯밤 새벽 1시에서 1시 30분 사이. 좌측 두개골 골절이 주 사인인데 낙하 충격으로 생기는 골절 패턴과 다릅니다. 예리한 단면으로 가격당한 흔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두기로 머리를 친 뒤 난간 너머로 던진 겁니다. 강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이건 살인이야? 10시 정각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우비정그룹 비서실장 최재호가 먼저 들어왔다. 50살 가까운 나이에 검정 양복을 입었고 눈밑이 퉁퉁 부어 있었다. 밤새 울었거나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 뒤로 우재성 회장의 외동딸 우진아가 들어왔다. 우진아는 32살이었다. 어머니를 닮은 단정한 이목구비였지만 아버지를 닮은 단호함이 눈빛에 가득했다. 검정 원피스에 검정 코트를 입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강혁은 그들이 앉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진아 씨,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탐정사무소에 연락하라는 말씀을 따로 하셨습니까? 우진아의 눈이 약간 흔들렸다. 그러더니 곧 안정을 되찾았다. 한 달 전에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강혁 탐정사무소에 가장 먼저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명함을 주시면서요. 우진아가 지갑에서 낡은 명함 하나를 꺼냈다. 강혁 탐정사무소 명함이었는데 모서리가 접혀 있었다. 한 달 동안 지갑 속에서 자주 꺼내봤다는 증거였다. 아버지는 무서워하셨습니다. 우진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30년 동안 한 번도 두려움을 내색하지 않으시던 분이셨는데 그날은 떨고 계셨습니다. 청남 문서 때문이었을 겁니다. 청남 문서를 직접 언급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집에 있다는 것을요. 강혁이 이해나를 한번 보았다. 이해나가 세종 쪽으로 이동해 데이터 조회를 시작했다. 아버지가 수집하신 문서들 중에 특별히 보관 장소를 달리하신 것이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최재호 비서실장이 입을 열었다. 서울 성북동 고택입니다. 우 회장님이 20년 전에 구입하신 일제강점기 한옥 건물인데 겉으로는 사저별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특수보관시설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집을 저희 직원들은 굴뚝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강혁의 손가락이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굴뚝집, 그 이름이 공기 속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굴뚝집이라는 별명은 어디서 왔습니까? 한옥 지붕에 굴뚝이 4개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집인데 그 시절 건축 방식 그대로 굴뚝 안쪽에 비밀 공간이 있다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회장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강혁이 일어섰다. 이해나 씨, 준비해줘요. 이해나는 이미 무인 승용차 배차를 마친 상태였다. 15분 후 지하 주차장에 준비됩니다. 성북동 언덕을 따라 올라가면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오른 오래된 한옥이 나왔다. 검은 기와 지붕 위로 굴뚝 4개가 솟아 있었다. 하늘을 향해 곱게 뻗은 굴뚝들은 마치 이 집이 숨기고 있는 비밀의 개수를 암시하는 것 같았다. 강혁이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대문 자물쇠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 오래된 자국이 아니었다. 금속 광택이 살아있었다. 최근 이틀 안에 생긴 자국이었다. 어젯밤에 누군가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강혁이 무릎을 꿇고 자물쇠를 들여다보았다. 이해나가 옆에서 스캐너를 들이댔다. 세종에게 무선으로 데이터가 전송되었다. 전문 자물쇠 따기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기스 패턴이 일반 드라이버로 억지로 딴 것과 다릅니다.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이해나가 말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마당에는 아직 비에 젖은 조경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툇마루 앞까지 오자 강혁이 멈춰 섰다. 툇마루 나무 판자 한 개가 약간 들려 있었다. 원래 위치에서 3cm쯤 비틀어진 상태였다. 누군가가 툇마루 아래를 뒤진 흔적입니다. 찾은 겁니까? 아니, 판자를 다시 덮고 갔어. 아직 찾지 못한 거야.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사랑방에는 조선 후기 백자와 고려 청자가 유리 케이스 안에 줄지어 있었다. 가운데 낮은 좌식 책상 위에는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건드린 흔적이 없었다. 강혁이 방 한 바퀴를 돌았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어색한 것은 북쪽 벽면에 걸린 민화였다. 호랑이와 까치가 그려진 전형적인 민화였는데 그림이 약 2cm 아래로 내려와 있었다. 못이 빠진 것이 아니었다. 액자 뒷면에 달린 고리가 고의로 내려놓인 것이었다. 강혁이 민화를 드러내자 벽면에 작은 철제 상자가 드러났다. 상자는 잠겨 있었다. 그런데 자물쇠에 강한 힘으로 당긴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먼저 시도를 했지만 열지 못한 것이었다.
이에나가 스캐너를 상자에 갖다 댔다. 자기장 잠금 방식입니다.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진 상자예요. 일반 도구로는 열 수 없습니다. 강혁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집었다. 상자 측면에 글씨가 작게 새겨져 있었다. 청람이 흘러드는 곳에 비가 내리면 굴뚝은 입을 열지 않는다. 강혁이 그 문장을 3번 읽었다. 이게 암호야. 이에나가 즉시 세종에게 데이터를 전송했다. 세종의 분석이 0.7초 만에 돌아왔다. 청남은 청계천의 옛 이름 중 하나로 쓰인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1980년대 특정 비밀 조직의 코드명으로 사용된 기록이 내부 문건에서 발견됩니다. 비가 내리면 굴뚝은 입을 열지 않는다는 구절은 반대 해석이 가능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즉 건조한 날에 굴뚝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강혁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굴뚝, 지붕 위에 굴뚝 4개. 지붕으로 올라가야 해요. 기와 지붕은 미끄러웠다. 새벽 비가 기와 표면을 아직 적시고 있었다. 이에나가 로프를 지붕 굴뚝 기부에 걸어주었고 강혁이 한 손으로 잡고 천천히 굴뚝 쪽으로 이동했다. 드론이 머리 위에서 상황을 촬영했다. 굴뚝은 4개였다. 각각 동서남북 방향에 하나씩 있었다. 강혁이 북쪽 굴뚝에 먼저 손을 넣었다. 안쪽 벽면이 일반 벽돌이 아니었다. 손가락 끝에 금속이 닿았다. 가느다란 고리였다. 강혁이 고리를 잡아당겼다. 소리 없이 굴뚝 내벽의 일부가 옆으로 밀렸다. 방수 처리된 금속 원통이 안에 들어있었다. 원통 안에는 두꺼운 비닐 포장이 있었고 그 안에 문서 묶음이 있었다. 강혁이 문서 첫 장을 펼쳤다. 제목은 없었다. 하지만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83년 11월부터 1987년 3월까지 청남계획 전체 자금 운용 명세, 그 아래로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 강혁은 그중 2개의 이름에서 시선이 멈췄다. 현직 국회의원 1명과 현직 기업회장 1명이었다. 이걸 보면 죽는 거야. 강혁이 문서를 다시 비닐에 넣었다. 탐정님, 우재성 회장이 이걸 왜 공개하지 않으셨을까요? 강혁이 지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협박을 받고 있었을 거야. 아니면 이걸로 누군가를 협박하고 있었거나. 둘 중 하나야. 사무소로 돌아오자 강혁의 형 강민혁에게 전화가 왔다. 혁아, 지금 성북동 한옥 건 때문에 연락하는 거다. 그 집 부근에서 또 시체가 나왔다. 강혁이 창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누구야? 우비전그룹 비서실장 최재호. 성북동 굴뚝집에서 200m 떨어진 골목에서 발견됐다. 사망 추정 시각은 오늘 오전. 너희가 굴뚝집 다녀간 이후야. 강혁의 입이 굳었다. 최재호가 굴뚝집을 우리한테 안내해줬는데 알아. 그래서 연락한 거다. 혁아, 이거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니야. 조심해. 강혁이 전화를 끊었다. 이에나가 이미 최재호의 동선을 세종을 통해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최재호 비서실장이 우리와 헤어진 오전 11시 이후 행적을 추적합니다. 이에나가 말했다. CCTV 데이터를 세종이 실시간 분석 중입니다. 강혁이 소파에 앉지 않고 서서 생각에 잠겼다. 최재호는 굴뚝집 위치를 우리에게 알려줬다. 굴뚝집에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어젯밤에 굴뚝집에 침입한 사람이 아니었다. 자물쇠 따기 전문가와 비서실장이 같은 사람일 리 없었다. 최재호는 이용당한 거야. 이에나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누군가가 최재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굴뚝집에 가도록 유도했어.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가져가는지 확인한 후에 최재호를 제거한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감시당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이미 그랬겠지. 강혁이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합정동 골목에 평범해 보이는 회색 세단이 한 대 서 있었다. 아침부터 같은 자리에 있는 차였다. 세종, 저 차 번호 조회해줘. 0.3초 후 세종의 음성이 들렸다. 해당 차량 번호는 2021년에 폐기 신고된 번호입니다. 현재 도로 위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붙어 있을 수 없는 번호입니다. 가짜 번호판을 단차, 강혁이 자켓을 집어들었다. 이에나 씨, 내가 나가면 저 차는 움직일 거야. 드론으로 추적해줘요. 강혁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1층으로 내려갔다. 건물 뒷문으로 나와 골목을 돌아 회색 세단 뒤쪽으로 접근했다. 세단 안에 2명이 있었다.
운전석과 조수석. 운전석 남자가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통화 중이었다. 강혁이 골목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귀를 기울였다. 골목 특유의 울림 때문에 목소리가 담벼락을 타고 전달됐다. 아직 가방은 안 가지고 나왔어. 사무소 안에 있는 것 같아. 강혁이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단의 사이드미러가 움직였다. 운전석 남자가 눈치를 챈 것이었다. 세단이 급발진하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강혁이 뛰었다. 18년 동안 강력계에서 단련된 추격 본능이 몸을 지배했다. 담장, 공용 화단, 주차된 오토바이 사이를 빠져나가는 속도가 놀라웠다. 골목의 구조가 머릿속에 입력되면서 세단이 빠져나갈 출구가 2개뿐이라는 계산이 즉시 나왔다. 이에나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어왔다. 드론이 추적 중입니다. 세단이 성미살로 쪽으로 빠지려 합니다. 그쪽 골목 끝이 일방통행입니다. 역주행 진입하면 막힙니다. 막아줘요. 무인 승용차 이동합니다. 5초 후 사무소 지하에서 출발한 무인 승용차가 성미살로 골목 어귀에 스스로 멈춰서서 출구를 막았다. 세단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조수석 문이 열리며 남자가 뛰쳐나왔다. 강혁이 이미 그 앞에 도달해 있었다. 남자의 목을 잡아 담벼락에 밀어붙였다. 누가 시켰어? 남자가 입을 열지 않았다. 강혁이 남자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빼냈다. 통화 목록 최상단에 번호가 있었다. 저장 이름은 없었다. 이에나 씨, 번호 추적해줘요. 이에나의 목소리가 바로 들어왔다. 세종이 추적 중입니다. 30초 후 결과가 나왔다. 해당 번호는 우비전그룹 내부 인사 중 한 명의 법인폰과 연결됩니다. 정확히는 우비전그룹 자회사 청남문화재단 이사장 방사혁 씨 명의 법인폰입니다.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청남문화재단, 청남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강민혁이 검찰청에서 직접 자료를 들고 왔다. 사무소 회의실에 강혁과 이에나, 송태풍, 나정희, 그리고 강민혁이 둘러앉았다. 세종이 모니터에 청남문화재단 관련 데이터를 띄웠다. 혁아, 청남문화재단은 1990년대 초에 설립됐어. 설립 목적은 한국 근현대사 문화재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특정 정치 세력의 자금 세탁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10년 전부터 있었다. 강민혁이 서류를 펼쳤다. 방사혁 이사장은 62세. 1980년대 군부 정권 시절 핵심 인맥이야. 현재는 문화재 수집가로 위장하고 있지만 청남 문서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야. 강민혁이 잠시 말을 멈췄다. 혁아, 그 문서 어디 있어? 안전한 곳에. 그거 공개되면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해. 조심해야 해. 강혁이 형의 눈을 보았다. 강민혁의 표정에 걱정이 역력했다. 검찰 고위 간부로 30년을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 저런 표정이 떠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뜻이었다. 형, 방사혁이 우재성을 죽인 사람이야. 증거가 있어. 아직은 없어. 하지만 만들 거야. 강민혁이 일어섰다. 48시간 안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도 움직이기 어려워. 그 문서 때문에 이미 위에서 압력이 오고 있어.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혁이 나가고 나서 이에나가 입을 열었다. 탐정님, 방사혁의 움직임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봐요. 어젯밤 우재성 회장이 사망한 시각에 방사혁은 서울에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행사가 있었고 공식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알리바이가 완벽합니다. 강혁이 잠시 생각했다. 그럼 방사혁이 직접 한 게 아니야. 대리인이 있어. 대리인은 누구입니까? 강혁이 창가를 보았다. 아까 그 골목에 서 있던 회색 세단이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최재호 비서실장의 죽음. 최재호는 굴뚝집을 우리에게 안내하기 전에 이미 누군가에게 굴뚝집 방문 사실을 알렸을 것이었다. 그 누군가가 지시를 내려 감시자를 배치한 것이었다. 최재호가 굴뚝집 안내를 우리에게 제안한 것이 자발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지시를 받은 것이었을까요? 이에나가 먼저 질문을 던졌다. 이에나 씨 말이 맞아요. 최재호는 지시를 받고 우리를 굴뚝집에 데려갔어. 그런데 누가 지시했느냐가 문제야. 방사혁이 아니라면 방사혁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문서를 원하고 있다는 뜻이야. 이에나가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세종이 관련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해서 모니터에 올렸다. 청남 문서를 원하는 세력이 3개 이상입니다. 이해나가 정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방사역과 그 세력이었다. 문서가 공개되면 생존이 위협받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문서를 파괴하거나 영구히 봉인하기를 원했다. 두 번째는 우진하였다. 아버지의 죽음 뒤에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진실의 정체를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은 문서를 공개해서 아버지 살인의 진상을 밝히고자 했다. 세 번째가 문제였다. 아직 정체를 알 수 없는 세력이었다. 굴뚝집에 먼저 침입했고 자물쇠 따기 전문가를 동원했다. 그러나 문서를 찾는데 실패했다. 이들은 문서를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가져가려 했다. 가져가려 했다는 건 활용하려 한다는 뜻이야. 강혁이 말했다. 방사역이 두려워하는 세력이 또 있는 거야. 청남 문서를 무기로 방사역을 협박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 번째 세력. 세 번째 세력의 정체는 우재성 회장이 청남 문서를 처음 입수한 경로를 역추적해야 해요. 그 과정에서 세 번째 세력이 나올 거야. 송태풍 박사가 끼어들었다. 우재성 회장이 문서를 구한 것은 3년 전입니다. 당시 서울 인사동 고미술 경매에서 익명의 판매자가 내놓은 문서 묶음을 낙찰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낙찰가는 5억 원. 익명의 판매자는 경매 당일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추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익명의 판매자가 세 번째 세력이거나 그들과 연결된 인물이야. 강혁이 서서히 사건의 윤곽을 그려나갔다. 우진아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우진아는 사무소 소파에 앉더니 코트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가 남긴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장 집행인이 오늘 오전에 저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초대장이 있습니다. 강혁이 봉투를 받아 열었다. 편지는 짧았다. 진아야, 이 초대장을 강혁 탐정에게 전해다오. 굴뚝집에서 모든 것이 풀릴 거다. 단 반드시 사흘 안에 와야 한다. 그 이후에는 너무 늦는다. 초대장에는 주소와 날짜 그리고 한 줄짜리 안내문이 있었다. 청남의 비밀을 아는 자들을 위한 밤. 성북동 굴뚝집. 오늘 밤 자정. 강혁이 초대장을 내려놓았다. 우재성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준비해 두신 거야. 이해나가 날짜를 확인했다. 초대장 인쇄 날짜가 사흘 전입니다. 우재성 회장이 살해당하기 하루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진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러면서도 이걸 준비하셨습니다. 왜냐고요? 강혁이 잠시 생각했다. 우재성 회장은 죽기 전에 진실을 공개할 기회를 마련하려 했던 거야. 청남 문서를 그냥 세상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공개하려 했어. 하지만 살해당하셨고 문서는 아직 굴뚝집에 있어. 강혁이 일어섰다. 오늘 밤 자정에 굴뚝집에 가야 해요. 성북동 골목은 자정이 되자 고요했다. 강혁과 이해나가 굴뚝집 대문 앞에 섰다. 이미 집안에 불이 켜져 있었다. 누군가가 먼저 와 있었다. 이해나가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세종, 굴뚝집 주변 반경 500m 드론 순찰 시작해줘. 드론 배치 완료입니다. 대문을 밀고 들어갔다.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방으로 향했다. 사랑방 안에 3명이 이미 있었다. 방사역 청남문화재단 이사장이었다. 허리가 굵고 눈이 작은 남자였다. 그 옆에는 모르는 남자가 있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였다. 마지막으로 우진아도 와 있었다. 강혁이 방 안을 훑어보았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있어야 할 게 없었다. 민화가 걸려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리고 벽면에 철제 상자도 없었다. 문서를 가져가셨군요. 강혁이 방사역을 보며 말했다. 방사역이 느긋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초대장을 받아서 왔을 뿐이요. 초대장은 우재성 회장이 만드셨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신 것을 알면서 초대장에 응했다는 건 목적이 있다는 뜻이죠. 모르는 남자가 입을 열었다. 나도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나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제야 역사학자입니다. 우재성 씨와는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강혁이 김도현을 보았다. 눈빛이 방사역과 달랐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다.
김도현 씨, 청남 문서를 3년 전에 우재성 회장에게 판매한 사람이 당신입니까? 방이 조용해졌다. 김도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김도현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1987년에 군부 정권의 하급 행정관리였다. 청남 계획의 말단 실무자로 서류를 처리하는 일을 했다. 그는 그 시절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일에 가담했는지를 나중에야 깨달았다. 청남 계획은 1980년대 초반 광주 이후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조성된 비자금 사업이었다. 단순한 정치 자금이 아니었다. 그 돈은 활동가들을 납치하고 회유하고 협박하는 데 사용됐다. 김도연은 양심의 가책 속에서 30년을 살았다. 그리고 3년 전에 결심했다.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문서를 누군가에게 넘겨 역사 앞에 공개하게 하기로 했다. 그 사람으로 우재성 회장을 선택한 이유는 우재성이 문화재 수집가로서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으면서도 사회적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우재성 회장도 문서를 받자마자 방사역 같은 세력에게 협박을 받기 시작했다. 우재성 씨는 문서를 공개하려 했습니다. 그게 그분이 살해당한 이유입니다. 방사역이 비웃었다. 그 문서에 내 이름이 있다고? 웃기는 소리. 이미 문서는 내가 가지고 있어. 오늘 밤으로 끝이야. 강혁이 방사역을 보았다. 문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가 왜 여기 들고 오겠어요? 왜냐면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소각하려는 계획이었을 거니까요. 방사역의 눈이 흔들렸다. 강혁이 계속 말했다. 굴뚝집에 굴뚝이 4개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중 하나에 이미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전에 다른 굴뚝 하나에서 문서를 꺼냈지만 굴뚝 전체를 다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사혁 씨가 오후에 이미 이 집에 들어와서 소각로 굴뚝을 확인하셨겠죠. 방사혁의 얼굴이 굳었다. 그런데 강혁이 손을 들었다. 이해나 씨. 이해나가 가방에서 원통을 꺼냈다. 제가 오전에 가져온 문서는 복사본이 아닙니다. 원본입니다. 아까 방사혁 씨가 굴뚝에서 소각한 것은 제가 오전에 원본을 꺼낸 자리에 넣어둔 위조본입니다. 방사혁이 벌떡 일어섰다. 방사혁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이해나가 그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녀의 손이 방사혁의 팔목을 잡았다. 단 한 동작으로 제압했다. 방사혁의 손에서 전기 충격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해나는 무기를 다루는 실력도 남달랐다. 과학수사연구원 시절 특수훈련을 받은 경력이 있었다. 강혁이 방사혁의 눈앞에 섰다. 우재성 회장을 죽인 사람은 당신이 직접 고용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이정우.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현재 방사혁 씨 경호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세종이 이정우의 동선을 추적했고 어젯밤 우재성 회장 아파트 CCTV 사각지대에서 그가 포착됐습니다. 방사혁이 이를 갈았다.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정우의 신발 밑창 패턴이 우재성 회장 테라스에서 채취된 미세 자국과 일치합니다. 송태풍 박사가 오전에 분석을 마쳤습니다. 송태풍 박사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어왔다. 일치율 97.3%입니다. 강혁이 핸드폰을 들었다. 형, 됐어.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강민혁이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들어왔다. 방사혁이 체포되는 순간 김도현이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강혁이 김도현을 보았다. 김도현 씨, 당신도 오늘 밤 이 자리에 왜 왔는지 말해줘야 합니다. 김도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는 증인이 되러 왔습니다. 우재성 씨가 제게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혹여 이 자리에 없게 되더라도 반드시 오늘 밤 여기에 와서 청남 문서의 출처와 내용을 증언해달라고요. 강혁이 김도현의 눈을 보았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강혁의 뇌리에 아까부터 걸려있던 게 하나 있었다. 아까부터 어색하게 느껴지던 것. 방사혁은 왜 문서를 오늘 밤 굴뚝에서 소각하려 했을까? 소각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 집에 직접 올 필요가 없었다. 부하를 시키면 됐다. 방사혁이 직접 온 이유가 있었다. 방사혁은 문서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오전에 강혁과 이해나가 굴뚝을 조사하기 훨씬 전부터 어느 굴뚝에 문서가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방사혁 씨, 굴뚝 4개 중 문서가 어느 굴뚝에 있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방사혁이 대답하지 않았다. 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우진아를 보았다. 우진아가 강혁의 시선을 받으며 움직이지 않았다. 강혁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우진아 씨, 아버지가 굴뚝집을 굴뚝집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직원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사 직원들 중에 실제로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집을 자주 드나든 사람은 아버지와 가족뿐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굴뚝 4개의 위치와 각각의 구조를 아는 사람은 가족 중 누군가입니다. 우진아의 눈이 가늘어졌다. 탐정님이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의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이에나가 태블릿을 꺼냈다. 우진아 씨 핸드폰 위치 정보입니다. 어젯밤 1시 20분 우재성 회장이 살해된 직후 우진아 씨는 우재성 회장의 아파트에서 2km 떨어진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 시각 우진아 씨는 집에 계셨다고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진아가 눈을 감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우진아가 눈을 떴다. 저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방사혁이 그날 밤 아버지를 찾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안이 얼어붙었다. 방사혁이 아버지에게 협박 전화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3주 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무서웠습니다. 방사혁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발 아버지를 내버려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굴뚝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방사혁에게 아버지가 그 집에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굴뚝 위치까지 알려줬습니까? 아버지가 굴뚝 방향별로 다른 물건을 보관한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북쪽 굴뚝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동쪽에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을, 그 이야기를 방사혁에게 했습니다. 우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그렇게 하면 방사혁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대신 문서만 가져가고 아버지를 내버려 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사혁은 그 이후에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강혁이 오랫동안 우진아를 보았다. 우진아 씨는 아버지를 살리려고 했던 거군요. 저는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우진아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혁이 이에나를 보았다. 이에나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이에나는 감추려 했지만 감추지 못했다. 강혁이 우진아 앞에 천천히 앉았다. 우진아 씨, 당신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방사혁이 죽인 겁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살리려 했을 뿐입니다. 우진아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차이는 중요합니다. 법 앞에서도 그리고 당신 마음속에서도. 강혁이 원통을 김도현에게 건넸다. 이 문서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김도현이 원통을 받아들었다. 우재성 씨의 원래 계획은 이 문서를 역사기관에 기증해서 학술적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폭로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역사 자료로서 영구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따를 겁니까? 그래야 우재성 씨가 살해당하면서까지 지키려 한 것이 의미를 가집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혁이 다가왔다. 혀가 방사혁은 구속 수감됐다. 이정우도 오늘 밤 안에 잡힐 거야. 증거가 충분해. 형, 고마워. 강민혁이 강혁의 어깨를 손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조심하고. 그가 수사관들과 함께 나갔다. 사랑방에는 강혁과 이에나, 우진아, 김도현만 남았다. 창밖으로 성북동 골목에 새벽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 굴뚝집 지붕 위 4개의 굴뚝이 안개 속에 희미하게 서 있었다. 이에나가 굴뚝집을 나오면서 강혁에게 물었다. 처음부터 우진아 씨를 의심하셨습니까? 강혁이 잠시 생각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굴뚝집에서 자물쇠 자국을 봤을 때, 그리고 민화가 내려진 것을 봤을 때, 그건 외부인의 침입이었어. 그런데 방사혁이 자신의 부하를 통해 침입했다면 굴뚝 위치를 알았을 텐데, 왜 정작 북쪽 굴뚝은 뒤지지 않고 툇마루 아래와 민화 뒤를 뒤진 걸까? 이상했어요. 이에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들은 방사혁이 직접 고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군요. 맞아요. 방사혁의 부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었어. 그 사람들은 문서가 어느 굴뚝에 있는지 몰랐어. 방사혁이 우진아에게 정보를 받은 게 침입자들이 다녀간 이후였다는 의미야.
그럼 굴뚝집에 먼저 침입한 세 번째 세력은 아직도 정체를 모르는 겁니까? 강혁이 멈췄다. 그 질문이 아직 미해결이었다. 세종 굴뚝집 침입에 사용된 자물쇠 따기 도구 기스 패턴 분석 결과를 다시 불러줘. 세종의 음성이 이어폰으로 들어왔다. 해당 기스 패턴은 국가정보원 특수공작훈련에서 사용되는 방식과 일치합니다. 강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국가정보원 청남계획은 1980년대 군부 정권의 산물이었다. 그 시절 국가정보원의 전신기관이 청남계획에 깊이 개입했다는 것은 역사학계에서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강혁이 이해나를 보았다. 그 조직은 청남 문서를 세상에 공개되기 전에 회수하려 했어. 방사역처럼 소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직접 보유해서 향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했던 거야. 그 조직이 최재호를 이용해서 우리를 굴뚝집으로 유인한 겁니까? 우리가 문서를 꺼내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에게서 빼앗으려 했겠지. 하지만 오전에 저 감시자들을 제압하면서 계획이 틀어진 거야. 이해나가 세종에게 즉시 명령을 내렸다. 세종 국정원 관련 청남계획 연루 의혹 기록 중 현직 근무자와 연결 가능한 데이터 추출해줘. 처리 중입니다. 성북동 언덕을 내려오는 발걸음 아래로 서울 야경이 넓게 펼쳐졌다. 도시는 잠들지 않았다. 수많은 불빛 아래에서 수많은 비밀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새벽 3시에 사무소로 돌아왔다. 세종이 이미 분석을 마친 상태였다. 청남계획 내부 문서에서 추출된 코드명 청호가 현재 국정원 특수공작단 출신 인물과 연결됩니다. 해당 인물은 현재 민간보안회사 그레이포스 대표로 재직 중입니다. 이름은 지상민, 55세입니다. 강혁이 그 이름을 천천히 받아들였다. 지상민. 지상민이 청남계획 당시 뭘 했어? 1984년부터 1987년까지 청남계획 실무집행팀의 현장 책임자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도연이 서류를 담당했다면 지상민은 현장을 담당했습니다. 강혁이 창가에 섰다. 새벽 합정동 골목은 조용했다. 이번에는 아무 차도 없었다. 지상민은 청남 문서가 공개되면 방사역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사람이야. 방사역은 자금을 댄 사람이지만 지상민은 직접 손을 더럽힌 사람이야. 그래서 파괴가 아니라 회수를 원했군요. 이해나가 말했다. 파괴되면 방사역의 범행도 가려지지만 지상민의 행적도 지워집니다. 하지만 회수해서 갖고 있으면 방사역과 다른 관련자들을 향한 협박 카드가 됩니다. 빙고. 강혁이 소파에 앉았다. 나정희가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나정희 씨. 나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상민 씨 관련 동선은 세종이 계속 추적 중입니다. 이해나가 자기 자리에 앉아 분석 화면을 열었다. 그 프로파일러의 눈이 데이터를 훑었다. 이해나는 피로한 기색 없이 집중했다. 강혁이 이해나의 뒷모습을 잠시 보았다. 탐정 일을 하면서 강혁이 가장 감사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이해나였다. 이해나는 항상 한 걸음 앞서 움직였다. 강혁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해나는 이미 실행하고 있었다. 강혁은 그것을 속도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것은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이해나가 강혁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속도였다. 강혁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탐정으로서의 관계가 다른 감정으로 변질되는 것이 사무소에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합리적인 이유인지 아닌지는 강혁도 확신하지 못했다. 다음 날 오전 강혁과 이해나는 그레이포스 본사 앞에 있었다. 강남구 역삼동 빌딩 17층에 있는 회사였다. 유리문 너머로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보였다. 지상민이 오늘 오전 10시에 이 건물에 출근했습니다. 이해나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다. 그런데 세종이 방금 알려준 정보가 있습니다. 지상민이 오늘 오후 2시에 인천공항 출국 예약을 했습니다. 목적지는 싱가포르입니다. 도망치려는 거야. 강혁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으로 올라갔다. 리셉션 데스크에서 직원이 막아서려 했다. 이해나가 먼저 국과수 시절 동료에게 부탁해두었던 공문서를 꺼냈다. 강민혁이 새벽에 보내준 검찰 협조 공문이었다. 직원이 물러섰다. 회장실 문을 열었다.
지상민이 책상 앞에 서서 서류를 파쇄하고 있었다. 강혁이 들어오자 그는 동작을 멈추지 않았다. 파쇄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세종이 이미 어젯밤에 그레이포스 서버에 접근해서 청남계획 관련 파일을 모두 백업해뒀습니다. 지상민이 파쇄기를 껐다. 그는 강혁을 보았다. 오랫동안 보았다. 강혁 탐정, 예.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서 다행인 건지 아닌지 모르겠군. 저는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다행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상민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이해나가 녹음을 시작했다. 최재호 비서실장을 살해한 사람도 당신 부하입니까? 지상민이 잠시 망설였다. 최재호는 자살입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타살입니다. 지상민이 눈을 감았다. 강혁이 그를 기다렸다. 강력계 형사 시절 강혁이 배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기다리는 것이었다. 범인은 결국 말한다. 침묵이 그들에게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었다. 나는 최재호 살해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지상민이 눈을 뜨며 말했다. 그 사람은 그 일을 한 내 부하가 독단으로 한 것입니다. 그 부하의 이름은 박중수, 전직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나는 이미 박중수에 대한 신원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강혁이 이해나를 보았다.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상민이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다. 사흘 뒤 청남계획 관련 체포가 잇따랐다. 방사혁이 구속되었다. 우재성 회장 살해를 직접 지시한 혐의였다. 실행범 이정우는 48시간 안에 체포되었다. 최재호를 살해한 박중수는 인천공항에서 출국 직전에 붙잡혔다. 지상민은 자신의 과거를 검찰에 자백하는 조건으로 협조했다. 30년 만에 자백이었다. 청남문서는 우재성 회장의 유지대로 국립중앙기록원에 기증되었다. 역사 자료로서 보존될 것이었다. 강혁은 그 소식을 듣고 사무소 창가에서 오래 서 있었다. 한강이 보였다. 한강 위로 오후 햇살이 내리쬐었다. 강력계 시절 강혁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던 것은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이었다. 그 허망함, 그 잔인한 속도, 우재성 회장의 평생이 그렇게 한밤 사이에 사라졌다. 우진아는 아버지의 죽음에 자신이 기여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그것이 우진아에게는 어쩌면 형벌보다 무거울 수 있었다. 강혁은 그것을 알면서도 우진아에게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다. 어떤 말도 그 무게를 가볍게 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해나가 커피를 들고 강혁 옆에 섰다. 탐정님, 이번 사건 마무리됐습니다. 됐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탐정님, 왜요? 이해나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다. 그러더니 커피잔을 강혁 쪽으로 살짝 내밀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혁이 커피잔을 받으며 이해나를 보았다. 이해나는 이미 창밖을 보고 있었다. 표정이 평온했다. 하지만 귀 언저리가 약간 붉었다. 강혁이 그 모습을 잠시 보다가 시선을 한강으로 돌렸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강혁은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주겠다고 다짐했었다. 탐정사무소 문을 열 때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다. 그 약속은 아직 유효했다. 일주일 후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다. 부산에서 올라온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사무소 소파에 앉아 강혁을 보며 말했다. 제 오빠가 30년 전에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오빠의 유품이 최근에 서울 한 경매에 나왔습니다. 오빠는 이미 죽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유품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강혁이 이해나를 보았다. 이해나는 이미 태블릿을 열고 있었다. 세종이 화면에 데이터를 올리기 시작했다. 굴뚝집의 비밀은 끝났다. 그러나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비밀을 품고 있었다. 강혁이 여성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